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투자의 위험을 피하는 법, 태양을 피하는 방법. 죄송합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넣으셔도 되고. 얼마 전에 그 4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최대 공적 연금인 캘퍼스의 전 최고 투자 책임자 벤 맹이라는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서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분인데요. 캘퍼스라는 미국 최대 공적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있듯이 미국에 있는 공적연금인데, 여기에 그 최고 투자 책임자를 하셨던 이 벤 맹이라는 박사님을 클룸이라는 회사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바로 강연을 했었고요. 여기 이제 해설하고 통역은 영준일슨 교수님,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는데요. 그 강의 내용 중에 일부를 클룸의 이제 회사의 그 허락을 받고 몇 가지 페이지를 제가 복사를 해왔고요. 그거 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 사람들이 다 수익률만 얘기하죠. 수익률만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험입니다. 수익은 제어하지 못하지만 위험은 조금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위험이 뭐냐?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뭐냐면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불확실한 거죠, 뭔가.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변동성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누가 했냐면 해리 마코이츠라는 분이 하셨는데, 1952년에 쓴 박사 논문에서 불확실성을 변동성이라고 가정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해리 마코이츠라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1927년생이세요. 현재 93세시고 1952년에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시고, 이 논문의 그 결과로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저도 이 논문을 읽어봤는데 한 15페이지밖에 안 돼요, 박사 논문이. 그래서 처음에 논문을 발표할 때 교수들한테 엄청나게 꾸지람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옛날 수학식이 써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분이 좋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셨는데, 좋은 포트폴리오란 좋은 주식과 채권의 목록 그 이상이다. 그것은 균형 잡힌 완전체다. 왜냐하면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해주며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책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리밸런싱 혹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광범위하게 다각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뿐 아니라 채권도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것도 뭐 있냐면 달러도 안전하지 않죠. 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함이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달러도 올랐다가 떨어지고 금도 올랐다가 떨어지죠. 변동을 늘 하거든요. 시장 자체가 늘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다.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다각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금융자문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고객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객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문가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지만 고객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양한 유튜브 영상 그리고 글, 책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전략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플한 포트폴리오를 강조하는 이유이고, 그 심플함이 뭐 한두 개로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 상품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안 되고, 5개에서 6개 정도로 하면 그렇게 번거롭지 않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험의 정의, 해리 마코이츠는 변동성을 가지고 불확실성이다, 위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벤 맹 박사님은 여기에서, 이 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험이란 known unknowns가 하나 있고, 이게 뭐냐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 분포는 어떤지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내년 이맘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 분포를 알면 대충 이 정도 범위 내에 있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주가의 분포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unknown unknowns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그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식시장은 언노운주입니다. 그럼 노운 언노운주가 뭐 있냐면 사람의 키는 대체로 평균이 있어요. 평균이 있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키가 300cm인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언노운주라고 하는 게 분포 자체가 정규 분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이 갑자기 나기도 하고 굉장히 낮은 수익이 나기도 하죠. 마이너스 굉장히 큰 그런 상태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벤맹 박사님의 의견에 매우 동의하고요. 벤맹 박사님 프랭크 나이트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는데 위험이 어디서 온 거냐? 위험의 원천에 대해서 마크 트웨인 아시죠? 소설가 마크 트웨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당신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틀릴 수 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진화적 특성, 즉 인간이 진화를 해오면서 생겨난 인류의 특성이 뭐냐면 최소한의 노력을 따르게끔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지된 유식을 인지된 무식보다 선호한다. 즉 known knowns는 뭐냐면 뭔지 내가 아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known unknown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키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거죠. 저 사람 키가 170인지 180인지 모르겠지만 뭐 100cm에서 300cm 사이에 있는 건 맞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unknown unknowns입니다. 내년에 주식시장이 2000에서 3000 사이일 걸? 이라고 말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실제로 2020년 작년 사례를 보면 140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3200까지 올랐었죠. 이게 바로 unknown unknowns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식시장은 unknown unknowns인데 그런 거에 에너지를 너무 쏟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화적으로.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진화의 산물이고 진화의 특징입니다. 엘스버그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Your Money and Your Brain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제가 번역을 했고요. 신경경제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책은 아직 1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여하간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군사지능학자 데니얼 엘스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971년에 뉴욕타임즈에 미국 국방부 문서를 유출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는데요. 이 극비 보고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엘스버그는 사람들이 항상 옳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그 10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신임 심리학자로 일할 때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그 이후에 엘스버그의 역설로 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두 개의 항아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항아리 A에는 정확히 50개의 빨간 공과 50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습니다. 항아리 B에는 정확히 10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각각 몇 개인지는 몰라요. 자, 어느 항아리든 빨간 공을 뽑으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항아리에서 고르겠습니까?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A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 페이지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게임을 반복하는데 규칙을 바꿀게요. 이번에는 어느 항아리든 검은 공을 뽑으면 $100를 받는 게임입니다. 당신은 이제 어느 항아리를 고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A 항아리를 고릅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A를 선택했을 때 B보다 빨간 공이 더 많다고 가정하고 행동한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항아리 A에는 50개의 빨간 공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첫 번째 선택은 항아리 B의 빨간 공이 50개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암시인데 그러면 항아리 B의 검정 공이 50개 이상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맞는데 그런데 이제 검은 공을 꺼내라고 하니까 또 항아리 A를 고르고 있어요. B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엘스버그의 역설입니다. 왜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시도 모두 A를 선호했을까요? 이걸 이제 도널드 럼스펠스 미 국방부 장관이 2002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단어들을 얘기를 해요. known knowns, known unknowns, unknown unknowns.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엘스버그 항아리의 A는 인지된 유식, 즉 known known입니다. 왜냐하면 빨간 공하고 검은 공이 50대 50으로 섞여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nown,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선호함을 주는 거예요. 항아리 B는 인지된 무식, known unknowns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공, 검은 공이 있다는 건 알지만 몇 개씩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항아리 B는 모호성을 갖고 있어요. uncertainty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두려움을 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에 대한 확신이 덜할수록 결과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논리하고 상관없이 항아리 B를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화의 산물이죠. 에스버그 역설의 근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투자 결정을 이끄는 생각과 감정 사이에 동일한 긴장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에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편도체의 공포 중추가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편도체에는 뇌에 있는 부위입니다. 부위. 뇌 부위가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 내기를 할지 고민하면 뇌의 보상중추 가운데 하나인 미상핵의 활동이 위축됩니다. 미상핵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뇌에 있는 부위입니다. 그게 위축된다고 합니다. 즉 미상핵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확률을 모르면 두려움이 커지고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버그 역설이 나타나는 거죠. 증시에도 에스버그 역설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기업의 성장률이 불확실하지만 일부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예측 가능해 보이거든요. 기업의 성장률이 믿을만해 보이면 월스트리트에서 높은 가시성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스버그는 낮은 불확실성을 가졌다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환상에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에 따르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는 종목일수록 거래량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언급하는 종목에 돈을 건다는 걸 의미하죠. 어떤 회사가 내년 이익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견해 차이가 적을수록 이런 걸 보고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하죠.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즉 의견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 회사일수록 더 많은 투자자가 몰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이익을 예측하는 게 서툴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모호하지만 정확한 예측보다 정확하지만 잘못된 예측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왜냐하면 본능에 따른 겁니다. 뇌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증권 분석가 중 78%는 미래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할 경우에는 대형주보다 소형주에 투자할 때 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의 정의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위험의 정의인 변동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벤맹 박사님의 칼퍼스의 전 CIO였던 벤맹 박사님의 그 강의 자료에서 이제 캡처를 떠온 건데요. 이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이제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움직이잖아요. 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게 변동성입니다. 볼로톨리티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표준 편차로 측정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란 선에 투자한 사람하고 주황선에 투자한 사람하고 위험을 느끼는 강도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쭉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P2에 투자한 사람, P1과 P2, 파랑선과 주황색에 투자했을 경우에 그 변동성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례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은 이 변동성만이 아니라 최대 낙폭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시멈 드로다운이라고 해서 자, 내가 시작한 시점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전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최대 낙폭인데 이 파란 선은 최대 낙폭 굉장히 작아요. 그죠? 전고점에서 떨어져 봐야 뭐 0.1 정도예요. 근데 이 주황색 선을 투자했으면 1에서 투자해서 거의 90% 이상 손실을 본 기간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이 1억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작년 핫할 때 이상한 주식에 들어갔을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최장 원금 회복 기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언더워터 피리어드라고 부르는데 파란 선에 투자하신 분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도 이렇게 손실 구간이 되게 짧아요. 그죠? 되게 짧게 이제 원금을 회복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자산에 투자하신 경우에 자, 여기에서 시작을 했으면 원금 쭉 손실이 나서 원금 회복할 때까지 이만큼 걸리잖아요. 이 기간이 그 사람의 투자 스트레스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거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밖에 안 나면 괜찮은 거거든요. 괜찮은 건데 문제 뭐냐면 이 사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계좌를 볼 때마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이 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투자 방법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 상품에서 해지를 하거나 투자를 철회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투자를 철회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오곤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금 회복 기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제 밑에 써놓은 거는 최대 손실의 고통 크기 뭐냐면 이 면적입니다. 면적. 깊이도 깊고 길어지고 하면 그만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조사를 하실 거예요.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이제 투자 상품 가입하실 때 투자 위험 성향, 투자 감내도에 대해서 위험 감내도에서 조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맨날 바뀝니다. 사람마다 바뀌어요. 주가가 막 오를 때는 나 위험 감내도가 굉장히 높아. 이 정도 변동성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쭉쭉쭉쭉 하락하는 구간을 겪어보면 내 투자 위험 감내도가 굉장히 낮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갑자기 안전형으로 투자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반등하는 걸 또 못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측정 도구들을 이용해서 위험을 측정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위험 측정 도구들을 이용해서 위험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위험을 감수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표들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올렸고 제가 책에서도 이런 식의 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은 다 수익률만 보세요. 수익률. 이게 2000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인데 이게 미국 주식인데 6%, 신흥국 6%. 생각보다 되게 낮죠. 왜냐하면 2000년 이후 IT 버블이 있었고요. 재판일 금융위기 있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게 금입니다. 금. 근데 여기 보시면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면 금에 넣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 일단 보셔야 되고요. 변동성 15%, 22% 여러 가지 변동성 있죠. 그리고 최대 낙폭. 자, 여기 53%, 63%, 42%.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손실 최장 기간. 한번 내가 잘못 발 드러났을 때 얼마나 길어지느냐. 68개월, 160개월, 그죠? 그 다음 114개월.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손실 고통의 크기, 그 면적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상대적으로 손실 고통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각각의 위험 지표들을 수익률로 나누면 이런 샤프 비율, 김씨 비율, 김씨는 제가 김씨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투자 의사결 결정을 하실 때 미국 주식에 올인하겠어. 아니면 한국 주식에 올인하겠어. 나 골드 사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수익도 체크해야 되지만 위험을 먼저 체크하시고 하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수익률은 7%. 나쁘지 않죠? 얘네들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편이고, 변동성 한 자릿수, 그죠? 여기 두 자릿수고, 최대 낙폭 여기 50, 60, 40인데 여기 20, 그죠? 손실 최장 기간 58. 아주 양호하죠? 얘 국채입니다. 국채. 국채는 굉장히 더 양호하니까요. 그리고 손실 고통 크기 4. 여기 11, 29, 42, 14.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지표를 비교해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낙폭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 상품, 투자 전략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분석을 하고 나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훨씬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